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.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. 자 오늘 지금 이 윤미향이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접입 가격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윤미향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거 빨리 정리해야지. 저걸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감당 불가다. 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. 네. 이 윤미향이와 조국 문제에 좀 유사성이 있는데 네네. 얼마 전에 보면 조국 재판에서 네네. 이 정경심이 네. 이제 법정에 갔을 때 동양대 학생 한 명이 뭐 수석 졸업했다는 학생 한 명이 자기한테 150만 원을 붙여가지고 두세 달 있다가 조국 딸 조민 계좌로 넣어주라 했다. 네.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자, 정경심이 말이 얼마나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자한테 돈을 넣어서 자기 딸한테 150만 원을 붙여라. 그 보고 좀 어떻습니까? 네. 뭐 수사님도 좀 아시겠지만 사실 참 네. 이 대학 교수들의 연구 관련된 비리가 참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? 아, 깊죠. 저도 네. 대학원 자치회장 할 네. 때 교수들이 애들 일 시키고 돈 안 준 거 다 줘라고 네네. 뭐 집회까지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뭐 항의했었습니다. 아마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90년대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특히 정부나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BK 21이었으니까 해서 좀 이렇게 국가 좀 연구 자금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투여가 돼서 좀 활발해졌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뭐 그 연구소에 이제 신입으로 대학원생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통장 자기 본인 명의의 통장과 그 통장에 쓰이는 그 인감 도장을 이제 연구소에 이제 맡기는 게 이제 처음 이제 그 일이었다고.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인건비 석사 연구원, 박사 연구원급 이제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를 이제 출연해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교수가 다 이제 닦아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서 참 비일비재했죠. 예. 까마다 다 그랬습니다. 예.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참 글쎄 모르겠습니다. 동양대에서 뭐 송구수 어쩐 동양대 아마 이러저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알뜰하게 정말 참 1,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을 그렇게 참 정말 1원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어떤 법무장관의 부인을 떠나서 지금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를 떠나서 일반인 생활인으로서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았구나 생각이 제가 대학교 할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강남에 살던 부자 교수들이 그렇습니다. 애들 그 용역비를 떼먹는 걸 보고요. 서울대 교수면서 저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대학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이제 그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학원 정도 다니게 되면 이제 지도 교수님을 주례로 당연히 모시는 게 상례 아닙니까?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주례는 고사하고 청첩도 안 하더라고요. 얼마나 쌓였어요,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속칭 출세를 한 여론 지도층이랑 상류층들이 이런 행태가 보편화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윤미향이 건에서 또 드러났지요. 자, 윤미향이는 본인이 부인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정대협 그리고 또 정의기억연대 내가 두 개 같은 단체에 다른 이름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뭐 김복동이라고 그 위안부 할머니 또 무슨 뭐 그 사람 조직도 있고 조직을 3개를 했다면서요. 근데 이 위안부라는 게 지난 한 1920년대 DJ 정권 이후로 최근까지 한 20여 년간 이 좌파 진영의 이 역사 부분에서 이 보수 우파 진영을 꼼짝 못하게 항상 만드는 그런 일종의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그 한일 이제 합의를
맺었다. 네. 그래서 과거 이제 청구권 네. 이런 부분들을 했다. 네. 이럴 때만 하더라도 60년대에는 위안부 문제는 아예 등장도 안 했고 네. 징용 문제만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일종의 그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슬슬 이제 그 직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네. 87년 네.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? 역사적으로요. 그렇습니다. 뭐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 여명의 눈동자란 예. 드라마에서 이제 최시라가 이제 예. 위안부 역을 이제 분해서 이제 예. 그때 좀 많이 좀 이슈가 됐던 예, 걸로 그러면서 기억납니다. 이제 이게 슬슬 등장했는데 이제 그 등장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사실상으로 5.18과 더불어서 네. 좌파 진영에 이제 2대 한마디로 전가의 보도처럼 정가의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이것만 하면 꼼짝 못하고 네네. 결국은 그런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바로잡기 네. 또 무슨 친일 네. 무슨 뭐 민족문제연구소인가에서 네. 친일 사전 네. 편찬하고 네. 네. 이런 부분으로 다 연관되는 네. 한마디로 이 친일 논쟁 또 그 친일 논쟁에 쌍으로 이제 붙어 다니는 게 친미 논쟁. 네네. 그래서 이제 한국의 친일 친미로 얼룩진 보수의 역사는 거짓이다. 네. 이런 부분으로 되는데 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. 반민족 패거리들. 예, 그것도 또 이번 주에 뭐 오늘 녹화하는 날 월요일 날 그렇지만 5.18과 더불어서 네. 거의 3대 이슈였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위안부 5.18 또 뭐 역사 바로잡기 이런 이슈들에 걸리면 거의 뭐 보수 진영이 꼼짝 못하고 네네. 뭐 아주 소극적이 되면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뭐 또 보수 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과학적 실증적 규명 자체를 아예 뭐 원천적으로 포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인정을 해주자라는 식으로 네. 넘어가 버린 부분이고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수요 집회 정대협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정의기억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온 수요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 자체가 거의 어렵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그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위안부 합의 네네.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또 뒤집어지는데 네. 이건 정대협 윤미향이 이 사람들 두류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모금하고 돈 거두고 정부 지원받고 이래가 그걸로서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출세하는 일에 기여한 것처럼 돼 버렸다라는 게 이 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조국도 이제 뭐 참여연대 등등으로 공정과 뭐 평등 이런 것들 앞장 세워서 각종 뭐 사회 이슈. 뭐 독점 재벌에 대한 반대 운동을 예.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예. 추구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권력까지 탐했던 것과고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거의 뭐 정권이 보수 정권이 되더라도 이 이슈를 따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. 이 이슈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쟁을 하자고 달라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문매를 맞는 매국노 반민족 세력 예, 그렇게 되는 뭐 거죠.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그런 상황에서 저기 윤미향이 문제가 벌어졌는데요. 지금 일단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뭐 크게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요약하자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네. 거의 뭐 가라 네. 흔히 이야기하는 가라로 가짜로 다 했다. 예, 부실한 회계는 확실하게 네. 드러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이 좌파 정권 들어와서 엄청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기대하지 않았다. 네. 이제 세 번째는 뭐 이 할머니들에 관련되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조차도 결국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. 좀 이 뭐라고 그래 부동산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, 부동산 투기형으로 했다가 또 거기서도 결국 석연찮게 사고 팔하고 관리했다. 네.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결론은 저 할머니들한테는 거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고 네. 한마디로 이 운동을 하는 핵심들한테 수혜가 돌아간 것 아니냐.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재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기재했는데 그거는 누구도 이걸 갖다가 의심하거나 보자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그 윤미향이가
만약에 국회의원을 하고자 마음을 안 먹었으면 터졌을까요?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좀 일종의 양심 선언 고발을 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도 네. 이제 그래도 우리끼리 자기 본인 당신들끼리 이런 일이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다가 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화로 해서 본인만 이제 정말 정치 권력을 탐하게 되는 그 모습이 아마 결정적으로 지금 분노를 하시게 돼서 이제 문제를 폭로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게다가 이용수 할머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마 정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폭로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이상으로 아마 정말 또 뭐 각종 언론이나 등등 뭐 가짜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매장하려고 들었겠을 텐데,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폭로하신 분이 이제 이용수 할머님 당사자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참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폭로를 했으니까 언론도 보도하는 거지, 할머니가 아닌 삼자가 이야기했으면 그렇습니다. 언론은 이건 거의 성역이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동안에 이제 저 사람들이 한 행태들이 지나치다라는 여론도 많았지만은 아무도 그걸 입에 꺼내지 못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좀 그래도 생각이 좀 너무 너무 좁다, 너무 자신들이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던가 어떤 이념에만 너무 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했는데, 저도 설마 뭐 돈 문제가 이렇게 그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사실 못했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? 위안부 할머니들은 저 사람들하고 하나의 입장일 거다 그렇습니다. 네. 했지, 그 내부에 이렇게 골마 있는 줄은 다 알지를 못했는데 전혀 이번에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. 여러 번 그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고 저 언론들이 쓰지를 않았어요. 심지어 2004년에는 재판까지 갔더라고요. 네. 하여튼 참 이런 언론이 뭐하러 필요한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사실은 소녀상을 뭐 여기저기 만든다 했을 때 그 소녀상도 지금 원가와 제작비의 격차가 심해서 그것도 큰 소녀상 장사 아닌가 하는 또 이 제기를 하는 소리들도 여러 군데서 들렸어요. 네. 어쨌거나 이 시대에 위안부 문제가 하나의 성역이 된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? 뭐 성역이고 뭐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문제였다가 정말 뭐 올해 이제 뭐 반일 종족주의 관련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실증적인 어떤 그 토론이 이제 좀 시작됐다는 느낌입니다. 예, 그런데 그 성역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조국 문제만 하더라도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. 조국의 감히 뭐 딸과 아들을 스펙을 갖다가 조작하려고 했을 것이냐, 조국이 감히 뭐 돈을 투자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불리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리려고 했겠느냐, 조국이 뭐 그런 스펙 조작과 관련한 위조에 관련되거나 증거은폐에 관련됐겠느냐,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법무장관을 하려다가 검찰이 밝히고 나오니까 그게 터진 거지. 검찰이 법무장관을 안 할라 했으면 안 밝혀졌을 것이고 조국도 그 문제가 영원히 안 나왔겠죠. 아니,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뭐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이제 뭐 대학 입시 뭐 이제 로스쿨 이제 뭐 의전원 이런 그 전형과 관련해서 스펙 관리를 둘러싼 그 기득권들의 그 강고한 그 연결고리나 어떤 부정과 부패는 뭐 익히 알려진 건데,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참여연대 등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, 그러니까 그런 부정과 부패, 불공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이니까 설마 그 사람이 이 정도,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개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뭐 의학 논문에 그 무슨 고등학생이 저자로 제일 저자로 등록되는 이런 식의 일까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. 근데 윤미향 이 양반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러저러한 뭐 어떤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었지만,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좀 뒤통수를 치는, 그다음에 특히 돈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뭐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국 문제는 검찰이 이해관계자라서 달라들어서 터졌고, 유미양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나와서 네. 한 축이기 때문에 이게 터졌지. 네. 이게 무슨 언론이나 밖에서 어떤 이것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터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. 네. 그 사람이 아마 깨졌겠죠. 네. 자,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 거의 비판이 불가능한 성역으로서 그동안에 있다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제서 검증이 되고 있다,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과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?
그래서 저 마치 이제 느낌이 딱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예. 과거에 이제 뭐 현재도 그렇지만 네. 사실 종교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. 좀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뭐 교회나 사찰 이런 예. 데서 이제 종교라는 어떤 미명하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내부적 비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꾸준히 좀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이 그 윤미향에 관련된 이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 이쪽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교회나 사찰은 비교적 좀 뭐 국가나 어떤 이제 다른 제3자들이 좀 들여다보고 비판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단체들이야말로 정말 예전에 종교 단체와 같은 성역으로 군림하며 그 정말 그 내부에 정말 그 썩은 비리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구나. 그래서 마치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카톨릭 신부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그 미성년자들을 성추행, 성폭행한 것들이 그 거대한 교단에 의해서 덮어져서 세상에 알리지 않았듯이 또 그러한 알리지 않아진 것에 뭐 언론이나 각종 그 기관들이 사실 그 은폐에 암묵적으로 공주했듯이 딱 정말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에 관련된 그 일은 현대판 어떤 성역의 어떤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준 내용을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사회운동 단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의의 화신처럼 한 이 정치적 의식을 가진, 그러니까 좌파적 정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국은 그야말로 양심의 화신이지 않았겠어요? 윤미향이 이 여자도 이번에 이게 까지기 전까지는 비슷한 그렇습니다. 레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? 네네.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조국이 이야기하는 뭐 공정이니 네. 정의는 마치 보수에서 보기 드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물처럼 비춰졌고 네. 윤미향이 말하는 위안부 투쟁은 그야말로 좌파로서는 이 이슈를 이렇게 정치화시켜서 주요한 좌파의 한 축, 네.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5.18, 네. 과거로서는 위안부, 네. 뭐 친일, 네. 과거사 네. 이 부분까지 총괄되는 아킬레스건이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좌파 진영은 이 정가의 보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. 그래서 좌파 진영이 정치적 이 도덕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. 또 이념적 도덕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. 역사적인 정의의 권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. 근데 이번에 보면 이 위안부를 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둘이 있어요. 아 그렇습니다. 하나는 윤미향이고 하나는 양정숙이 아닙니까? 아, 양정숙도 네, 위안부 맞습니다. 변호사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것도 위안부 변호사 빼고는 그야말로 흔하디 흔한 네네. 그냥 변호사 아닙니까? 네네. 근데 굳이 양정숙이한테 지금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던져진 거는 그 위안부 변호사라는 측면이 주요하지 않았겠습니까? 네네 그렇겠네요. 뭐 뒤로 무슨 거래가 있든 네네. 대외적 명분은 위안부 네네. 변호사다. 네.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농공 행상에 굉장히 공정하니까 어쨌든 윤미향이가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고 온 문제에 대한 보상이 이번에 비례대표 공짜표 하나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조국도 법무장관을 안 하려고 하고 수석까지만 하고 윤미향이도 뺏지만 안 달라고 했으면 이 둘이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터져 놓은 거는 한국의 무슨 어떤 이 시스템의 자정 능력이 아니라 이들이 지나친 욕심을 내면서 내부의 문제가 이 모순으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자, 그런데 좀 어떻게 봅니까?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반격하고 나오는 게 더 가관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글쎄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일은 아닌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박근혜 그 정부에서 잘못한 이 위안부 문제에서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이 뭐 제가 딴 게 아니라 아무리 좀 그런 압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히 그 힘이 약한 쪽에서 힘이 강한 쪽한테 어떤 전제 정권을 내걸고서 어떤 외교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없이는 한일 간의 정상적인 외교는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억지를 부리다가 뭐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 관련해서 이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 이제 뭐 짐작컨대 미국이나 등등으로부터 이제 압박이 또 반대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
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합의를 이제 선언해 버려서 사실상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좀 외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이 있고 이번에 윤미향 조국도 마찬가지고 윤미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서 마찬가지인데 뭐 그 두 양자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 자체야 그걸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혹시 뭐 본인들이 변호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그 자신들이 뭐 내세웠던 그 공익적 명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뭐 친구 일로 자식한테 상담을 했다는 둥, 뭐 기억이 흐릿하다는 둥, 이제 와서는 뭐 더 험한 소리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까지 자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현재에 대한 그 현재 자신에 대한 공격을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한다는 둥 정말 이게 뭐 오로지 그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게 뭐 어떤 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사안마저도 모두 다 흐트러버리고 그 의미를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그게 진짜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의 운동권들이나 그 운동권 언저리에 있는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심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양심을 대변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되는 부분이나 뭐 출세해서 또 이 공직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만큼 고생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좌파 내부에서나 이렇게 봐주고 또 이 우파 진영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콤플렉스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조국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윤미향의 살아가는 모습에 보면 양영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양영수 그 자체에서 엄청난 내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? 사회운동이 희생인 줄 알았는데 희생이 아니라 지부의 수단이었다. 지부고 특혜의 수단이다. 그 또 사회운동을 하면서 올라간 자기 레벨이 남들이 사회운동을 하고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언타처블 영역으로 도달해 있었다. 자 그러면서 저지르는 수준은 거의 양아치 수준의 아주 비루한 행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고 있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또 참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진짜 일반인의 수준도 못 미치는 정말 이제 저열한 행위에서도 이제 정말 놀라게 되는데 그 양정숙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오피스텔인가 그 명의신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정말 최근 10년 동안에는 어지간한 분들 아니면 명의신탁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현재 지금 뭐 남명의로 집을 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쉽게 말하면 예, 그러니까 그런 차명으로 어떤 재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하기 힘들고 워낙 제재가 심합니다. 만약에 발각이 됐을 경우에. 그다음 두 번째 법원도 최초에는 그래도 어떤 소유권의 어떤 그래도 뭐 명의는 뭐 빌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실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판례의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아예 이제 그걸 더 강화시켜서 아주 실질적인 소유권이고 나발이고 하여튼 그 명의를 넘긴 그 사람이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이제 입지였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놨다가 이제 차명 그 명의인이 좀 재산 반환에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사실은 속을 끓이면서도 그 재산을 포기하신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. 근데 양정숙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여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세입자의 뭐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서 주거 침입으로 막 고발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해서 와 이 양반이 정말 이게 요즘에는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이게 와 그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이런 일까지 섬찟지 않나 그런 것도 정말 참 수준 이하의 어떤 행동이라 생각이 들고 뭐 윤미향이나 조국 같은 경우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뭐 꼭 깨끗하게만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사실 뭐 부정을 좀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 방법도 정말 참 저열하고 그리고 그 부정이 발각됐을 때 대처도 정말 참 저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떤 사람은 뭐 남들이 다 하는 것도 하기가 양심에 끓이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런데 저런 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돈이 10억 들어오고 그 돈을 받아서 최대 치료하고
7억 5천으로. 왜?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적어도 아니니까 많이 쳐줘서 중간에서 빼먹을 가능성이 있죠. 뭐 기본적인 방법이죠. 예, 빼먹고 그러고는 또 인테리어 한다고 1억을 더 올리고, 예? 그 8억 5천이 됐어요. 그러고는 이제 또 문제가 되고 할머니가 터져 놓을 것 같으니까 또 완전히 반값에 팔고, 그 반값에 팔아서는 또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라 뭐 일단 맡아두는 형태로 넘겨받았을 수도 있죠. 자,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저가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넣어놓고 또 펜션처럼 또 중간에 임대도 주고, 네. 정말 그러면서 이제 또 반납된 거는 또 작게 돌려주려고 네. 또 4억 5천은, 예? 뭐 7억 5천이냐 그 기재하는 것도 또 이제 돌려주면 목적이 끝났으면 돈을 모금을 했던데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돌려줄 때 또 빼먹는 수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참 다양하게 해먹구나 생각을 하는데, 그 안성의 산골에 대중교통도 불편한 산골에 그걸 만들었다는 건 자기 별장 하나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뭐가 예, 그러면서 아버지 용돈도 주고 네. 그 별장에 가서 사시오. 네. 그러면서 이제 별장이니까 또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해서 돈 넣고 그 뒤로 할머니는 가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갑자기 처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내부가 아마 그게 내부가 그 공개되었으면 아마 기도 안 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예. 그 내부가 공개되는 거를 막 하루라도 빨리 뭐 막기 위해서 팔았겠죠. 네, 팔아서 이제 아마 새 주인이 뭐 누가 되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예. 하여튼 뭐 그 내부를 싹 다 정리해 버려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좀 논란이 안 되도록 예.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헐값으로 팔았다는 것으로 그냥 비난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냥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기도 안 찬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. 딸은 이제 UCLA를 다니고 있어요. 그 딸의 그 유학비가 다 어떻게 해서 조달됐는지도 대충 짐작도 갈 만한데. 네. 또 하나 이제 기가 찬 걸 보면 신라젠이 지금 29일 날 상패 적정성 심사를 한대요. 네. 남아 있는 사람이 한 17만 명, 네. 7,5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네. 12,100원으로 계산해서 네. 거래 중지가 돼 있는데 거래 중지 직전에. 네. 자, 그 17만 명은 몸 빠져나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지금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상패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휴지 되는 거죠. 다. 그 이제 이 12,000원도 못 건지잖아요. 그렇습니다. 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사람들은 상패 직전까지, 거래 정지 직전까지 문은상이를 옹호했어요. 그렇게 그 심리는 이제 완전히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내가 여기서 내 샀던 본전이 있는데 돈이 7,500억이지만 그 사람들이 샀던 가격은 그 외에 몇 배 다 되지 않겠습니까? 아마 적어도 5배 정도. 예, 5배는 최소 이상 될 거라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5조 정도 들여서 그걸 샀는데 다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뭐 몇 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고 아마 대부분이 억대 기억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저거 뭐 다 합쳐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돈이 1억도 안 된다. 그러면 뭐 이분들은 사실 뭐 그 원금 회수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결국은 문은상이 살아야 내가 산다 이런 식의 이제 그때부터 문은상이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네. 뭐 처음에는 간암이라다가 또 다른 뭐 다른 암에, 예? 무슨 신장암의 특효약이다 개발이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 그냥 밀려서 그냥 끌려다닌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도 공문을 뭐 같은 걸 보내갖고 네. 문은상 입장에서 해명하는 이야기를 하더만요.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물리면 저래 되구나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저런 주식이 기술 특례 상장됐으면 특례 상장 해준 놈은 깜빵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정말 뭐 어떤 기본적인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.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 분들의 어떤 그런 거 피해 회복과 관련 없이 국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 문제점들을 다 파헤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. 그래서 지금 조국에 관계된 노안중이나 또 청와대 주치 이런 사람들이 다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부산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 인맥들, 뭐 정치권과 연계를 좀 가진 사람은 다 저걸 갖고 있고 신라젠에 특혜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그럼 한국 사회의 상류층인 그런 의사 집단들이 몇 명이 이제 모여가 적을 띄우면서
그 주변에서 다 돈 벌어갖고 벌써 튄 사람들은 뭐며 거기에 지금 물려있는 17만 명은 뭐냐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의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정치권까지 결부되어서 아마 저렇게 시총 2까지 가려면 저기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막아주는 정치적 방패막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동일한 구조로 생각합니다. 정의기억연대, 뭐 예. 조국 참여연대, 동일한 신라젠, 동일한 구조로 생각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주고 막아주고 지는 돈을 몇 억씩 몇십억씩 벌고 그러니까 15,000원짜리도 안 되는 게 15만 원이 갔으니까 10배 올란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10배를 다 안 하더라도 7, 8배만 늘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에 정치권이 다 개입돼 있을 건데 그런 쪽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돼야 되는데 네. 하여튼 뭐 상황.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대형 그 금융 이제 사실상 금융 사기하고 다 그 어떤 동일한 수준의 사건들인데 그렇게까지 정말 철저히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죠. 최근에 진단 키트부터 비롯해서요. 진단 키트가 또 최근에 이제 물려받은 또 다른 바이오 네, 주식 주가 네, 이 대상이죠. 네, 이 정권 들어서 특례 상장, 뭐 특례 상장도 한 3가지 종류가 있더만요. 네, 네, 특례 상장된 회사가 한 40개쯤 된다는 거. 네. 바이오 중 대부분이 바이오고. 네. 참 기가 찬 거 아닙니까? 자, 기술 특례 상장되었다가 실패했다면 허가해준 놈이 책임지고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는데 예.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 요건이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예. 이제 좀 완화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런 뭐 기술 특례 상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뭐 우회 상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코스닥의 상장사에 대해서 뭐 각종 사기나 이런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정말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완화된 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허가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떼들 있는 곳에 완전히 늑대나 뭐 저 승냥이떼를 확 풀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뭐 신라젠을 통해서 벌어진 게 아니냐. 뭐 정상적인 코스닥 상장 회사를 통해서 또 각종 무슨 주가 조작이나 무슨 뭐 그 저기 주가 저 뭐 허위로 정보를 공시해 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인데 뭐 그런 그런 요건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참상도 여기 벌어지고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거지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이런 어떤 제도 자체 그 다음에 그 제도를 적용해서 실행했던 그 사람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일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진행을 하던 그 시점에 이런 뭐 공수처도 생기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막 무슨 근거도 없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이제 그게 그 어떤 진실 규명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윤미향이 조국이 또 지금 신라젠의 그 문은상류의 의사, 치과의사, 부산대학 주변에 이런 사람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과 연결되고 어떤 좌파적 어떤 무리적 특성을 지어서 결국 돈 문제로 연관되고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라임에 청와대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또 무슨 뭐 라임과 연관된 뭐 온갖 회사들의 다 배후에 정치적인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 여권 정치인이 등장하고 이제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가 진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? 한 발짝만 나서면 바로 코앞에 칼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다.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미국에 만약에 신라젠 같이 물을 가지고 15만 원씩을 한 주에 받아 먹는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그렇습니다. 아마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을 시켜준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려가고 신라젠의 회계 이 검사를 했던 회사들까지 다 붙들려가 깜빵에 가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게 뭐 최소한 미국은 사후에 발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처벌하고 있으니까. 예. 근데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거의 뭐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일종의 무슨 주식 거래와 관련된 위반 행위처럼만 해석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증권선물감독위원회도 있고 이제 뭐 더 위에는 기획재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
뭐 검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숱한 국가 여기에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사전에 다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전적인 규제 주책도 다 뚫리고 이제 문제가 다 벌거져서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봉익임산달을 뛰어넘는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책임을 좀 규명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뭐 강압 수사다 뭐 비인권적인 수사다 해가지고 그 다 틀어막는 데만 다 혈안이 돼서 지금 그러고 앉았고 뭐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게 뭐 사전적인 예방도 사후적인 어떤 뭐 엄정한 조치도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나라는 이게 무슨 이게 뭐가 금융이고 이게 뭐가 법인가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 주식 시장, 정부가 열은 합법적인 이런 투자 시장조차도 거의 도박, 산속에 있는 사기 도박장 비슷한데 카지노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냐? 그리고 참 이 윤미향이나 조국 유의 양아치즘, 양아치주의 정말 그래도 좀 시끄러운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윤미향 조국은 또 나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면 나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해먹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이제 뭐 신라젠이나 이런 것은 결국 영리를 이제 앞세워서 이제 사기를 친 것이고 조국과 윤미향은 정말 그 국가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어젠다를 가지고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마지막 1원까지 그 자신들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 선나시라되는 뭐 공직과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해서 뭐 조국 같은 경우는 교수직도 아직 사퇴하지 않고 있으니까요. 둘 다 마지막 남은 그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건 정말 쥐꼬리만한 어떤 자기 어떤 이익권도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점에서 정말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정말 비판마다 마땅하다 생각합니다. 조국이 이 와중에도 이제 학교에 복학하고 해서 월급 받아 먹고 할 때 저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가는 이미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백일장에 드러났습니다. 참 치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자,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